다음은 3학년 과학준비 학생이 대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강민왕 잘해라! 안녕하십니까. 3학년 박준규입니다. 저는 역사적 경쟁 콜라 시장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콜라 하면 어떤 회사가 생각나세요? 맞습니다. 역사적 경쟁을 하고 있는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목차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콜라 시장의 탄생, 두 번째는 특징 비교, 세 번째는 광고 전쟁, 네 번째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다섯 번째는 두 경쟁사의 사회적 책임, 마지막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입니다. 첫 번째는 탄생입니다. 코카콜라는 1886년 미국의 역사인 존 펜버튼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야구 음료도 판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펩시콜라는 1893년 미국의 역사인 캐롤린 브래드 햄에 의해 브래드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드디어 1898년 우리가 아는 펩시콜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회사의 성장입니다. 코카콜라는 1960년대 광고 캠페인 해버코크앤스마일로 히트를 했습니다. 펩시콜라는 1920년대에 파산하고 1930년대에 재도약을 했고 1940년대 광고 캠페인으로 인기를 상승시켰습니다. 두 회사의 성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코카콜라는 먼저 강한 카라멜 향을 담고 탄산의 특징입니다. 펩시콜라는 달콤하면서도 스트레스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라인 확장입니다. 코카콜라는 다이어트 코크, 코카콜라 제로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펩시콜라는 다이어트 펩시, 펩시 맥스, 펩시 네온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로고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다시피 코카콜라는 시대가 변해도 거의 변화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펩시콜라는 현대적 이미지를 추구하면서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사 상징성입니다. 코카콜라는 전통과 역사의 상징을 더 강조합니다. 펩시콜라는 혁신과 젊음을 상징을 더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 광고입니다. 코카콜라는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광고를 통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펩시콜라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펩시 제너레이션 캠페인을 통해 대중적 인기를 얻으려 했고 특히 유명 연예인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스폰서 비고입니다. 코카콜라는 올림픽, 월드컵 등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십에 참여했습니다. 펩시콜라는 슈퍼볼 광고 음악계 스폰서십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누구 국가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1985년 코카콜라는 새로운 맛을 누구 코코를 출시했으나 소비자의 반발로 실패가 되었습니다. 결국 원래 코카콜라로 번화로 되었습니다. 펩시 챌린지는 1975년 펩시 챌린지 캠페인의 소비자에게 펩시와 코카콜라를 블렌드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소비자가 펩시를 선택하며 펩시의 인지도가 상승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코카콜라는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펩시콜라는 미국의 지역에서 꾸준히 시장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공유와 환경 오염입니다. 먼저 이 플라스틱 배출 기업을 찾아보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는 1등과 2등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두 회사 모두 물 사용량 감소, 지속 가능한 포장재 개발과 재활용 캠페인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콜라 순위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먼저 김대는 교수님은 코카콜라만 찾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펩시콜라랑 펩시 제로 라임을 더 많이 마시지만 다이어트를 위해 펩시 제로 라임을 더 많이 마십니다. 마지막은 콜라 시장이 경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탄산음료 시장도 무한 경쟁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각자가 가지는 강점을 발굴하고 활용해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세계적인 두 회사도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소를 기본적인 틀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피할 수 없다면 우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단히 준비하는 자세로 변화되고 성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콜라 발표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콜라 시장의 경쟁이 흥미로웠고 두 콜라 회사의 앞으로 경쟁이 더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1학년 주현지 학생이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학년 주형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장애인 유튜버 분석 및 저의 채널 발전 방향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채널 및 장래망 소개, 분야별 장애인 유튜버의 분석, 저의 채널 5년 계획입니다. 저는 먼저 저의 채널 및 장래망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자전거 라이딩 영상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제가 올린 자전거 라이딩 영상은 제주도 234km 종주, 2024년 서울 자전거 대행진, 한강 라이딩, 따릉이 라이딩이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는 28명이고 저의 장래희망은 10만 구독자 유튜버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현재 활동 중인 장애인 유튜버를 분석하고 저의 채널 발전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분야별 장애인 유튜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라클입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소리 끊겼는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조사한 분야별 장애인 유튜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라클입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가 턱이 있고 그 횡단보도가 있는데 가지 말라는 거죠. 보시다시피 장애인형은 지체장애이고 주제로는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및 재활 정보를 전달합니다. 특징으로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본인만의 유쾌하고 위트 있는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두 번째로는 원샷 한 소리입니다. 잠시만요. 태연아, 나 잡아. 3,410등분 맞아요? 네. 태연아, 잠시만요. 태연아, 여기 조심해서 타. 기다려, 잠시만요. 이 카드를 어디다 찍어요? 그냥 들어가요. 네? 그냥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라고요? 여기 있는데. 일단 들어가요? 여기 카드 찍는데. 아, 카드는 안 찍어요? 찍혔대, 태연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 또, 저는 교통카드 찍어보고 싶고. 태연아, 여기 앉아. 아, 그래요? 잠시만요. 조심해. 어디 앉아? 여기요? 거기요? 아, 뒤에 있어요? 태연아, 잠시만. 아이고. 태연아, 나 잡아. 나 잡아. 여기. 보시다시피 장애인형은 후천적 시각장애인이고 주제로는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입니다. 특징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 일상생활을 통해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굴러라 군님입니다. 보시다시피 장애인형은 뇌병면 장애입니다. 주제로는 일상과 게임, 여행에 관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장애인권에 대한 영상 제작, 전장의 시위 지지 영상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J 팍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길 위를 달리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보시다시피 장애인형은 신체장애이고 주제로는 장애인 사이클 선수로 활동하면서 자전거 관련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특징으로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었지만 장애를 불편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제가 장애인 유튜버를 분석해보니 장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경험을 통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재 발달장애인 유튜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저의 채널 운영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먼저 저의 목표는 구독자 수 10만 명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전거 여행 관련 영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달장애 대학생 생활 브이로그를 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 생활 어려움, 편견 및 대안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이제 자세히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 자전거 라이딩 영상 지속 제작하겠습니다. 자전거 대회 참여 후 후기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 사회성 및 발달장애인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자전거 동호회 창설 영상을 제작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발달장애 대학생 생활 브이로그를 제작하겠습니다. 저는 재활대를 받고 1학년으로서 친구들과 많은 추억들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한 추억들을 브이로그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은 이를 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으로 활동에서 배제시킨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이미지와 쉬운 텍스트로 주변 시설 정보물 변경을 요청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발달장애인의 시각에서 대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만 구독자 꿈을 응원해주세요.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주영진 학우님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겠습니다. 신문 유튜버 파이팅! 이번에는 3만년 김하영 학생이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김하영입니다. 저는 오늘 주거 문화의 변화에 따른 정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순서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 학술제 정원을 주제로 결정한 것은 학기 초 실시한 직업정성 검사에서 원예 부분에서 저의 적성이 높게 나와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즘 도시 인프라에 공공정원이 많이 도입되고 도시재생의 방법으로 정원이 채택되는 등 다시 정원이 부활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일자리와도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정원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제 정원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원은 집이나 성, 공전 안에 꾸며져 있는 뜰이나 꽃밭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흙, 암석, 물, 나무 등의 자연재료와 연못이나 정자, 계단, 조명 등 각종 인공 건축물을 특정 테마나 양식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여 만듭니다. 또한 정원을 통해서 각 시대나 지역에서 유행했던 건축이나 문화 양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건축사나 문화사 연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원이 주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원이 주는 혜택에는 심리적 혜택, 신체적 건강 혜택, 사회적 혜택, 환경적 혜택, 경제적 혜택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주거 문화의 변화에 따라 정원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시대별 주택 형태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삼국시대, 조선, 고려시대를 한옥의 시대로 묶었고 근대와 현대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한옥의 정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옥의 정원은 자연과 조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연 그대로를 보고 즐기며 사람이나 건축 모두가 자연의 일부가 되도록 있는 그대로 정원을 가꾸며 억지로 꾸미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로는 식물, 센터, 연못, 정자, 다리, 개천, 도랑 등이 있고 종류로는 궁궐의 정원인 궁원, 민간주택의 정원인 사원, 사찰의 정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대별 특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국시대의 주거 문화는 흙과 나무를 이용한 전통적인 구조입니다. 정원은 정형화된 형태보다는 자연 경관을 담아내는 공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번성으로 사찰과 귀족의 주택이 발달한 주거 문화에 따라 정원은 주로 귀족층이 중심이 되어 조성되었고 사찰에는 경관을 중시한 선원이 조성되었으며 자연의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명상의 공간으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세 번째로 조선시대에는 유교 사상이 주도적인 사회 구조를 형성하면서 한옥이라는 전통적인 주거 형태가 발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원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설계됩니다. 다음으로는 근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아래의 사진들처럼 서양의 건축 양식이 들어오면서 양옥과 전통 한옥이 홍합된 형태를 보입니다. 정원의 규모가 작아지고 주로 상류층 가정에만 정원을 만듭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주거 문화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중심이 되면서 한옥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고층 건물이 등장합니다. 개별주택 정원은 옥상 정원, 베란다, 식물 인테리어와 같은 실내 공간으로 축소되고 아파트 단지 내 정원이나 커뮤니티 가든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 주거에 따른 정원의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형화된 정원, 미니멀리즘 정원입니다. 현대 주거에서는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정원이 크지 않아도 작은 공간에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효율적으로 자연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라스 및 옥상 정원입니다. 고층 아파트나 빌라에서는 지상의 정원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에 테라스나 옥상을 정원으로 활용하여 자연을 가꾸어 두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심 속 수직 정원입니다. 도시 환경에서는 수평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벽면을 활용한 수직 정원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는 외벽이나 실내 공간의 벽면에 식물을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로는 실내 정원 인도어 가든입니다. 도시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할 때는 실내 정원을 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내 정원은 공간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고 공기정화 효과도 가져옵니다. 다섯 번째로는 커뮤니티 가든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웃들과 함께 식물이나 채소를 재배하는 커뮤니티 가든이 현대 주거 환경에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정원은 이웃 간의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도시농업과 스마트 정원이라고 부르는 자급형 정원입니다. 도시 속에서는 자신의 식량을 재배하려는 도시농업 트렌드가 늘어나면서 작은 공간에서도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자급형 정원이 인기를 끕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를 한옥의 시대와 현대 오늘날의 시대로 구분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과거의 정원에서는 한옥이 중심이었고 자연과 조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현대의 정원은 도시와 고층 건물 등 주거 형태가 다양하여 그에 따라 정원이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제가 가꾸고 싶은 정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계절마다 각양 약승인 테마 정원을 가꾸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채소, 허브 정원을 가꾸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숲 느낌의 자연 정원을 가꾸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다양한 꽃들만 있는 정원을 가꾸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에 보면 아름다운 야간 정원을 가꾸고 싶습니다. 제가 가꿀 정원을 기대해주세요.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화영 학우님의 앞으로 만들 정원을 꼭 가고 싶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3학년 서우전 학생이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딥페이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하게 된 3학년 서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딥페이크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발표의 내용은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딥페이크의 긍정적인 영향과 피해 사례를 봄으로써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페이크의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긍정적인 영향 첫 번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영화 산업에서 고인이 된 배우를 부활시키거나 배우의 나이를 줄이는 디에이징 기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작비를 절감하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창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 및 역사 재현입니다. 역사적 인물의 모습을 재현하여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창의적 콘텐츠 제작입니다. 예술가들은 이 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시각적 표현을 시도할 수 있으며 광고나 마케팅 분야에서도 독창적인 캠페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예로 유명 인플루언서의 이미지를 딥페이크로 활용한 가상 광고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놀랍죠? 긍정적인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딥페이크 악용으로 피해 사례가 많이 있어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겪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죠?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사례가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먼저 2024년 10월쯤에 외국인 A씨의 스마트폰에 한국을 여행하던 딸이 방 안에 감금된 채 울면서 애원하는 영상이 전송된 납치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딸을 살리고 싶으면 합의금을 보내라며 부모에게 협박했고 부모는 이 사실을 영사관에 알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울부짖던 딸은 충격적입니다.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저도 조사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또 다른 사건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가 182건 접수되었으며 이 중에 87명을 검거하였습니다. 놀라운 건 87명의 가해자의 80%가 미성년자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유명 여자 연예인을 합성해 불법 촬영물을 판매했던 위험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부산에서도 최근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1월 18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부산의 한 기초의원 2명이 딥페이크 협박 메일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메일에는 지금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당장 연락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음란물에 기초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낯뜨거운 딥페이크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이날 대구에서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관련 협박 이메일을 받은 기초의원 6명이 추가로 파악되면서 피해자가 모두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에는 피해자 얼굴이 합성된 남성이 여성을 껴안고 있는 사진물과 함께 당장 연락하라는 협박성 문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애초 20대부터 40대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해자 중에는 50대 기초의원도 해당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피해자들이 속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딥페이크 대응 전략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적 규제 강화입니다. 법적 규제 강화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의 강화가 필수이고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탐지 기술 개발로
딥페이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고, 가짜 콘텐츠와 실제 콘텐츠를 구분하는 데 있어 탐지 기술은 필수이고,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 연구기관과 기업에서 이러한 탐지 기술 개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사회적 인식 제고입니다. 사회적 인식 제고는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알리고 책임감 있는 사용을 장려하는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고, 일반 대중이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의 긍정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특징을 분석하여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 개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회적으로는 딥페이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딥페이크 관련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결론을 제가 내리고 싶습니다. 네, 좀 짧았지만 괜찮습니다. 이상으로 딥페이크와 관련된 영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딥페이크가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네요. 딥페이크에 대한 대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라봅니다. 이제 모든 발표를 마쳤습니다. 발표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 심사가